지난 시간 마지막에 언급됐던 신자유주의, 후쿠야마는 신자유주의를 자본주의의 경멸적 동의어라 정의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본주의의 문제가 드러나는 예시라는 겁니다. 그는 신자유주의가 탄생한 이면엔 저명한 경제학자들의 학문적 뒷받침이 있었다고 말하죠. 밀턴 프리드먼, 게리 베커, 조지 스티글러, 루트비 폰 미제스, 그리고 프리드리 하이에크. 이들은 미국의 레이건 정부와 영국의 대처 정부가 추진했던 친시장 정책, 오늘날 우리가 신자유주의 정책이라 부르는 개혁에 큰 힘을 실어줍니다. 당시 두 나라는 1970년대의 오일 쇼크와 과도한 사회복지 재원 투입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 침체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이건과 대처는 정부 지출 및 규제 축소, 기업 민영화, 금융시장 개방 확대, 인플레이션 억제 등을 통해 전반적인 사회 체질을 개선하고자 했죠. 실제로 이들은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강도 높은 금융정책으로 인플레이션 열기를 잠재웠고, 자유무역 기조를 확장시켜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일자리 창출에도 성공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엄청난 사회 불균형의 무게도 뒤따랐습니다. 기업 민영화는 특정 기업의 독과점을 초래했고, 중산층의 붕괴로 경제 양극화는 나날이 심해졌죠. 그 이면엔 자유시장 경제가 자연스레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는 낙관주의가 존재했습니다. 시장이 정부보다 더 합리적인 존재라 믿은 것이죠. 이런 신자유주의 기조는 금융권으로 확장되면서 엄청난 위기를 초래합니다. 시장 자율성을 신뢰하는 기조는 거대 은행들로 하여금 무리한 투자를 감행하게 했고, 이런 흐름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로 촉발된 서브프라임 위기 등을 자초했죠. 자유무역 측면에서도 문제는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물론 자유무역으로 인해 시장 효율성과 전체 경제의 파이가 커지긴 했지만 경제 주체 모두에게 그 이득이 돌아가진 못했습니다. 가령 미국 기업들이 낮은 임금 체계를 갖춘 나라로 생산기지를 옮기면서 미국 저임금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시기였습니다. 이들의 분노는 자국중심주의를 강조한 미국의 트럼프가 당선되는 결과로 이어지며 규제 없는 자유경제의 뼈아픈 단면을 드러내게 됩니다. 후쿠야마는 신자유주의 개념엔 이기적인 개인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곤 재산권 개념을 함께 언급하죠. 그는 재산을 보장하는 제도가 사람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노동력을 투입할 수 있게 해줬고, 이 노동력을 기반으로 20세기까지 세계 경제가 급성장할 수 있었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태동한 신자유주의가 소비자 후생이라는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 소비자의 이득만 보장된다면 그 어떤 경쟁도 용인하겠다는 거죠. 가령 싼 값에 물건을 판매하는 대기업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볼지언정 소비자들에겐 합리적인 소비가 보장되니 괜찮다는 논리인 겁니다. 후쿠야마는 이 논리를 기반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와 다수의 이익으로 인해 소수의 희생이 묵과되는 현상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효율성을 조금 희생하더라도 작은 경제 주체들의 생존도 염두에 둬야 하는데, 이는 개인들의 의지만으론 불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은 타인을 위해 자신의 재산권을 제약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는 왜 이런 결론을 내렸을까요? 근대 경제학은 인간을 합리적 효용 극대화의 존재로 규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방식을 최대한 활용하는 존재. 더 요약하면 인간은 이기적이고 영악하다는 말이죠. 가령 인간이 집단에 참여하고 희생하는 모습조차도 궁극적으론 자신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선택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인간은 이익만을 쫓는 존재일까요? 후쿠야마는 실험경제학의 궁극의 게임을 예시로 들며 반론을 제기합니다. 두 사람이 돈을 나눠 갖는 과정에서 첫 번째 사람이 합당한 몫을 남겨놓으면 두 번째 사람은 그 몫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첫 번째 사람이 지나치게 많은 몫을 챙긴다면 두 번째 사람은 남은 몫을 포기하는 경향이 크죠. 얼마가 됐든 돈을 받는 게 이득인 것 같지만 인간에겐 자존감과 같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기적인 개인과 재산권에 대한 맹목적인 욕망을 전제로 한 신자유주의 개념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후쿠야마는 주권적 개인을 강조하며 자율성이란 개념을 언급합니다. 그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신의 명령을 어기면서부터 인간은 보편적인 도덕성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로 발전해왔다고 말하죠. 하지만 존 롤스의 자유주의 개념으로 인해 도덕의 보편성이란 개념엔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그는 인간의 가치는 상대적이고 삶의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발휘하는 사고와 행동에 우열을 매겨선 안 된다고 말하죠. 이 논리는 개인의 자율성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결과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도와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들은 자아실현의 강렬한 욕구를 드러내며 집단보단 개인을 찬양하는 문화를 형성하기 시작했죠. 후쿠야마는 이런 흐름이 결국 공동체적 결속을 무너뜨리며 타인의 신념에 반대하며 갈등을 빚게 만들었고 제각기 다른 형태의 자유주의가 충돌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정체성 정치입니다. 유색인종, 여성, 동성애자 등 사회 취약계층 집단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 정체성 정치는 편협한 제도와 문화의 변화를 이끌어냈지만 이에 반대하는 우파 자유주의와 충돌하며 자유주의 본질에 대한 비판을 불러일으킵니다. 자유주의는 자본주의 엘리트가 만든 질서에 불과하고 인간을 비자발적인 존재로 전락시킨다는 주장이 급부상하기 시작했죠. 자유주의 초창기를 이끈 학자들은 대부분 개인을 선택과 계약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존재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개인이 특정 인종과 계층에 속한 남성만을 일컫는 말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애초부터 자유주의의 오늘날 강조되는 보편성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후쿠야마는 보편적 평등을 추구하는 자유주의의 힘이 정체성 정치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고전적 자유주의가 강조하는 의사표현의 자유가 오늘날 정말 잘 지켜지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하죠. 그는 오늘날 법과 제도가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미디어 자본이 정치 세력과 결탁하기도 하며 발언자의 권위와 정보 접근성이라는 외부 요인으로 인해 모두에게 평등한 의사표현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사생활 침해가 극심해지면서 표현과 사상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겁니다. 남을 의식하게 되면서 다양성보단 주류가 추구하는 도덕의 얽매이는 한계를 낳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후쿠야마는 진정한 자유주의 복원을 위해 어떤 대안을 제시했을까요? 그는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보수주의에겐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과연 세속화된 자유주의에서 종교적 가치에 기반한 순수한 도덕성을 회복하는 게 가능한지 자문해야 한다고 말이죠. 진보주의에겐 극단적인 탈자유주의로 나아가는 걸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결국 갈등만 초래할 뿐 자유주의의 본질을 축소시키고 왜곡할 뿐이라는 거죠. 더불어 그는 자유주의가 사람들에게 국가 정체성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은 국가로부터의 보호를 대가로 다양한 권리를 포기하는데 보편적인 도덕을 실현한다는 명목 아래 아무에게나 자유를 보장하게 된다면 이 개인들의 희생을 무시하는 셈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후쿠야마는 자유주의가 다양한 가치 비교로 형성된 국가 정체성을 통해 개인들의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다양한 가치가 충돌하는 현대사회에서 그의 제안은 분명 어려운 숙제처럼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굳건한 그의 자유주의 신념이 좌우를 막론하고 갈등을 해소할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일상 속 인문학을 바라보는 특별하고 소소한 시선, 1인칭 시점이었습니다.